안녕하십니까. 고품격 강의 정치대학의 임윤선입니다. 오늘도 찾아뵙습니다. 정치대학 오늘은 새로운 형식으로 여러분들 맞이할까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가 막 진짜 뭐 시간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번에는요, 순차적으로 각 이슈에 맞는 세 분의 전문가를 각각 모시고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 짚어볼까 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은 요즘 워낙에 법적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헌재, 형사. 그래서 저희 몇 번 나오셨죠. 최진영 변호사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네. 워낙에 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야기, 그리고 이제 형사 재판 곧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여쭐 게 많아서 아마 자주 모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5분 대기 좀 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곧 최진영 TV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나와주실 거죠? 그럼요. 저희 최진영 TV는 화목토 밤 8시에 예. 그 생방송하고 나머지에는 불러주시면은 어디선가 누구에게 날아가겠습니다. 5분 대기죠. 원콜 어웨이. 예, 좋습니다. 예. 네, 이번 주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드디어 추가 변론이 네네. 두 차례 더 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20일에 이제 형사 재판도 변론 준비기일이 첫 시작이 되고, 그리고 구속 취소 신문들도 그날 시작인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가장 간단한 질문부터. 20일에 헌재가 알았다, 그럼 추가 지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형사재판 변론 준비 기일이 20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조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기일을 변경해야죠.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원래 우리가 민사 사건이나 뭘 할 때 변호사 같은 경우에 몇 월 며칠로 기일 지정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럼 변호사가 딱 그 수첩에 보고 이거 그날 재판이 있는데요 하면은 그 날을 피해서 다른 날로 이렇게 지정해 주지 않습니까? 네.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 준비 절차의 첫 기일, 나아가 더 중요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 기일이 20일 오전에 기일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오후에다가 그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절차를 지정했다. 법조인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마 헌법재판소가 구속 취소 신문이 있다는 것을 조차도 몰랐지 않느냐. 그것까지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기일을 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사실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최근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존립에 대한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국가기관의 그 존립의 근거는 권위졌습니다. 그 권위는 두 가지에서 나오죠. 하나는 실력, 네. 또 하나는 도덕성. 근데 실력도 없고 도덕성도 무너지니까 이제는 권위는 없고 권위주의만 남아서 꼰대 헌법재판소가 났던 그런 부분이 바로 이것 중에 하나인데요. 기일을 지정을 하려고 하면은 다른 어떤 그 앞에 있는 형사기일,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피청구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해주는 그런 어떤 그 인권보장적 헌법기관이어야 되는 것이지, 니는 해라, 나는 그냥 간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윤 대통령의 신병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구속 취소 재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준비하기도 벅찬데 헌법재판소에서 증인 3명 다 준비해라? 그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정말 무책임한 것이고, 모르고 그렇게 기일을 지정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실력 없는 헌법재판소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겁니다. 증인이 3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 3명이 네. 이제 그 3명을 두 번에 나눠서 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언제쯤 종결이 되고 언제쯤 선고가 나오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측하기에 지금 현재의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KTX급 탄핵 열차를 보면은 거의 그 종착역, 서울역을 기준으로 출발해서 부산역이 종착역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한 동대구역 정도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동대구역에서 부산역까지 KTX로 한 40분이면 갑니다. 거의 막바지에 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증인 3명을 추가 신청을 했고 그에 대해서 받아들여졌는데 기일을 변경할 가능성 좀 높다고 봅니다. 높다고 다만 보시는군요. 네. 그 오전에 했으니까 오후에는 우리가 해,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또 그냥 무사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워낙 지금 그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절차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한 기일 정도의 어떤 그 기일 변경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 주 계속 이제 화목을 지금 재판을 하니까 목요일 정도에 그 홍정원 국정원 1차장과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그 증인 신문이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지금 본인이 혈액암으로 사실상 나와서 증언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어떤 병세가 호전되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없는 걸 보면은 네. 아마 과연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의문이 아닌가. 결국은 정말 이 세 명 다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요청을 했는데 정말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번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뭐 서면 진술도 가능할까요? 서면 진술도 가능하고,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반대 신문권 보장 이런 측면도 있다 보니까 과연 그런 식으로 할지 어떨지는, 적어도 홍정원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이르면은 금주 중에는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한길 정도도 추가적으로 조재호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더불어서 임 변호사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나 민사재판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양측이 프레젠테이션 하라는 것은 거의 최후 변론에 가까운 때에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내일 오후 2시에서는 원래는 그게 양측 프레젠테이션 하려다가 증인신문을 했는데, 그러면은 증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있은 이후에 양측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그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주장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것뿐만 아니고 아직까지 하지 못했던 서증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10,000페이지 정도 되는 수사 기록이 지금 탄핵과 관련돼서 지금 증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직까지 채택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서증에 관한 의견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서증 조사, 그 서증 조사에 따른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인신문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 공수처, 군검찰, 경찰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수사를 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채택하기도 힘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에 핵심적인 어떤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추가적인 서증조사, 나아가 그걸 증거 능력을 보여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인 채택,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월 20날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2월 25일 아니면 27일 정도로 지정이 될 텐데요. 2월 말이면 끝날 테고요. 그렇죠. 요 3명을, 근데 참, 그 3명을 또 부른다면 90분 한정하려나요? 또 90분 한정, 그거는 그렇게 비판이 많은데. 옛날에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호호호호 코미디다 코미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재판이 코미디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문영배 소장 권한 대행은 뭐냐면, 아니 30분 15분 줬으니까 딱 공평한 거 아니요? 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그렇게 하면 그거 공평하겠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앞에서 봤을 때 증인신문은 90분으로서 30분, 15분인 것 같지만, 무기 대등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헌법재판소법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한마디로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 재판 기록으로 보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검찰, 경찰 수사 기록이 10,0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증인을 불러가지고 양측에서 다투는 것 같지만, 이미 국회 소추단 같은 경우에는 10,000페이지가 넘는 수사 기록을 뒤에 증거로 쌓아놨단 말이에요. 골리앗 같은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증인 몇 명 갖다 놓고 똑같은 시간으로 싸워야 된다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온 증인뿐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10,000페이지나 되는 정말 태산처럼 쌓인 증거를 하나하나 다 깨서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하고 그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 뒤에 거는 그대로 두고, 그것도 몇십일 동안 조사한 거죠. 조사해 그거 그대로 두고 앞에서 몇 명 증언을 해놨는 거 그것 가지고 똑같은 시간을 준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말도 안 되는 형식적 법치주의인 것이지, 어떻게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21세기 헌법에 있어서의 무기 대등 원칙에 맞냐는 거죠.
그런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그래서 이제 워낙에 공고했던 태도를 조금 바꾸고 추가 변론을 지정해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제 기일이 겹치는 건 예상을 못했던 것 같은데 TF팀이 있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이 TF팀도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안 지정하기로 한 거 겹친다고 해서 또 안 된다 20일이다라고 하면은 안 될 테니 아마 바꿀 가능성이 많겠지요. 뭐 다른 날로 바꾸겠지요. 그래서 그 추가 3명을 결국에는 신문하게 될 텐데 요 3명을 통해서 윤 대통령 지금 무엇을 더 입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 저도 임 변호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확인했는데 오늘 동아일보에 보니까 동아일보에서 그동안 9차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님이 직권 신문을 했던 내용의 핵심 키워드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3가지요. 하나는 예.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절차가 과연 적법했는지, 국무회의요. 국무회의 어떤 네. 그런 절차가 적법했는지, 두 번째는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네. 군대를 보내는 것이 과연 헌법의 규정에 비춰 봤을 때 네. 적법한 것인지, 예. 나아가 국회 장악 의도가 그렇죠. 있었는지. 장악 의도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핵심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나머지 한 가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정치인 체포 지시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과연 그런 지시가 있었고 그런 그 부분이 실제로 계획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 3번째가 바로 이제 의원이었냐 요원이냐 가지고 그렇죠. 첨예하게 그것이죠. 다퉜던 그렇기 때문에 부분이죠. 이번에 불렀던 홍장원 차장 예.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탄핵을 했을 때 1차는 탄핵이 결의가 어떻게 보면 인원이 안 됐기 예. 때문에 불선언 사실은 기각인데 어떻게 예. 보면 불선언이라고 의원식 이 얘기를 했지만 두 번째 했을 때에 국민의힘이 적지 않은 국회의원이 이게 동의했던 것은 핵심 증거가 2개가 아니었습니까? 결국 곽중근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국회의원 끌어내 라고 했던 것 하나, 또 하나의 한 축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이 명단 불러내면서 싹 잡아넣어 라고 했고 그거에 대한 메모, 이 2가지가 탄핵에 관한 큰 2축이었는데 지난번에 곽정근도 나와서 선서하고 증언했을 때에 경찰에서 증언을 했던 검찰에서 증언과 사뭇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하라고 지시했는가 했을 때 그런 기억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영식 재판관이 물었던 것으로 인해서 결국 곽정근 특전사령관의 증언도 상당 부분 신빙성이 탄핵되었고 그럼 남아있는 것은 홍장원인데 홍장원 본인 스스로도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싹 잡아넣어라. 그게 누구냐 했을 때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 명단이 있다. 라고 했는데 그 증언이 반대 신문을 통해 가지고 정말 자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에 전화가 오고 해서 국정원장한테 밤에 가서 공관 앞에서 있다가 전화를 하고 하는데 이게 이름을 체포자 명단을 줘가지고 왼손으로 경황이 없어서 막 갈겨 썼는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냥 구겨가지고 버렸다라고 지금까지 알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구겨서 버렸다는 것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이후에 명단이 나왔는데 그거는 자기가 썼는 것도 아니고 임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그것을 보고 썼거나 듣고 썼다는 전문 증거에 그게 2번째. 그거를 또다시 정서했다는 재전문으로서의 어떤 메모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에다가 가필까지 돼 있고 그 밑에 어떻게 보면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것이 민주당 국회의원의 글씨일 수 있다는 그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홍장원 차장의 지난번 1차 헌법재판소의 증언이 과연 진실인지 예전에 국회에서 했던 말과 헌법재판소에서 법정의 증언이 달라졌다면 그 다른 이유가 뭔지 그 이후에 지금 보면 자기는 내가 어떻게 그때 일을 초 단위로 어떻게 기억하냐 하는데 무슨 10년이 지났습니까? 20년이 지났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집단인 국정원 1차장이 불과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을 자기가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보면 4K, 8K 동영상 보듯이 생생하게 증언해내는 게 장소와 시간, 경위가 다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 사실상 드러났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아직 민주당은 아직도 그걸 가지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관님들이 훨씬 더 집중적으로 직권반대 신문을 할 가능성이, 직권신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장원 차장의 기존에 국회에서 했던, 국회나 언론에서 했던 증언, 그 진술, 그리고 선서하고 했던 1차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 그리고 그 사이에 변경된 것 잘 정리를 하고, 또 그리고 메모에 관해서도 지금 말이 계속 바뀌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이른바 형상기업 포스트잇 카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겨가지고 버렸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게 나타나가지고 그거 주면서 그걸 가지고 비서한테 써라라고 했다가 그리고 그것도 1차에 바뀌고 뒤에 또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가필됐다고 하는데 그 경위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정말 생생하게 중계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불어서 지금까지는 뭐 녹화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부분이 생방송을 통해 가지고 생생하게 생중계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석동현 변호사님한테 정말 문자라도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특히 홍장원 차장의 2차 증인신문은 거짓말 더 이상 못하도록 생생하게 생방송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 건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홍 차장의 증언이 만약에 탄핵이 된다라면, 이게 저희 법률 용어로 탄핵이라고 하죠. 그렇죠. 탄핵이 된다면은 이것이 기각과 인용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이슈라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잠깐만 질문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왜 그 질문을 드리는 거냐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에 대한 발언이 계속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메모는 물증이고요. 홍장원 차장은 또 진술은 진술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적 증거, 진술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비록 그에 관련된 물적 증거 메모에 대한 기억은 혼돈할 수 있지만 만약에 진술이 계속해서 일관되어 있다면 진술이 이러함으로 거의 부수되는 것은 뭐 조금 기억의 혼돈이다라고 재판관들이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해서요. 결국은 뭐 임 변호사님도 우리가 증인 신문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변호인으로 어드바이스 하는 게 말이 바뀌면 안 된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말이 바뀌면은 저 자식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 신빙성에 의문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그렇듯이 결국 크게 봤을 때에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건 그래도 그 명단은 똑같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대세에 영향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대세에 왜 영향이 없죠? 본인들이 자기들이 이게 국회에서의 특조위 같은 데서 나와서 증언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탄핵을 했는데 알고 그걸 가지고 이제 윤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다시 해서 반대 신문권이 보장됐더니만 완전히 딴소리를 하면은 어느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정황은 다 다른데 거기에 있는 공통부문 같기 때문에 그것만 믿어야 된다? 분리해서 그것만 추신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그런 대통령에 대한 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증언을 일부 믿을만 하고 나머지는 믿기 어렵다는 식으로 분리해서 봅니까?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에 진정한 신빙성이 없다는 것. 나아가 첫 번째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이 자기가 썼다는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메모를. 그런데 처음에 한 번도 그거를 자기 비서 4명이 있는데 비서진한테 얘기를 해서 쓰도록 했다는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치 그것이 자기가 쓴 것처럼 그걸로 해서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이 결국 윤 대통령을 타도하고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지 않고서야 그 문서 작성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본인이 나가서 증언을 할 때에도 내가 그런 전화를 직접 받았고 그리고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체포 명단이라고 했어요. 체포 지원 명단도 아니고. 처음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후에 그 명단도 내면서 그거를 누가 작성했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작성한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그 경위가 지 말하고 하나도 안 맞는데 어떻게 그 메모 본인 자체의 신빙성에 본인 말. 우리 경상도 말로 지 말이라고 하죠. 자기 말. 자기 말하고 한마디도 안 맞는데 그 메모 자체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대 장악 얘기를 해볼까요? 국회 장악 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국회 장악 시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란 말이에요. 그렇죠.
군을 왜 보냈느냐. 근데 그렇습니다. 국회 장악 의도가 없었다? 그렇죠. 그 예.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예. 가장 핵심적인 증인은 김현태 특전사 특임 단장 아니겠습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 그대로 기억할 겁니다. 그 국회 봉쇄하기 위해서 출동했는 거 맞습니까? 했으니까 봉쇄하기 위해서 간 거 맞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봉쇄란 게 무슨 뜻인지요? 했더니만 뭐라고 했죠? 거기서 봉쇄를 하고 거기에서 체포하려고 했던 것은 봉쇄를 하려고 했던 것은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 어떤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막기 위해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갔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거죠. 네. 무슨 말이냐? 그럼 케이블 타이는 뭐냐? 케이블 타이 민주당에서 네. 국회의원들 케이블 타이 다 사람 잡아 넣으려고 국회의원 잡으려고 케이블 타이까지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요? 아니에요. 그게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가는 것은 사람 잡으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 가면은 국회에 드나드는 출입문이 7군데가 있는데 갔더니만 외부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고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그걸 어떻게 봉쇄할 수는 없고 내부로 들어가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에 있는 손잡이를 케이블 타이로 묶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케이블 타이 떨어졌던 거 주워서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쥐고 흔들었던 게 있는데 케이블 타이가 무슨 작게 해서 이렇게 손을 묶는 게 아니고 검게 해서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손목을 묶기엔 너무 헐겁다. 헐겁고 크죠. 그래서 예. 그 케이블 타이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보면은 저희도 지금 저희 법인이 교대역 8번 출구에 가면 로이어스 타워라고 15층 되는 빌딩이 있습니다. 그 교대에서 제일 큰 건물. 제일 큰 건물이다. 8번 출구 나오자마자 거기에도 보면 후문 쪽은 밤에 10시만 되면은 쉽게 말하면 그 케이블 타이로 안에 이렇게 문을 잠궈 놓습니다. 밖에서 보면 문이 잠긴지 몰라요. 근데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큰 타이로 해서 안을 묶어서 문을 못 열도록 합니다. 딱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간 것은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특임 단장이 그 안으로 들어가다가 16명만 달랑 들어가고 한 명은 지키고 있고 15명만 들어갔는데 거기 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충성!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갔고 결국 얼른 가서 내부에서 그 문을 잠궈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나오는 거는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 헌법재판 관이라면 그런 진술이 나올 경우 이렇게 반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창문은 왜 깼습니까? 네. 그게 바로 결국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앞에서 거기 다 그 특임 단장이 다 그때 증언을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시민들하고 민주당 당직자들인가 해서 앞에서 막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전부가 아닌 그 중에서 그 일부 사람들을 거기 정문 바로 옆에 있는데 문을 깨고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문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민주당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게 바로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 기능을 장악하려고 했고 국회의 어떤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라고 보는 반면에 지금 특임단장은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누구 말이 맞는지를 지금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홍장원 차장의 얘기라든가 그런 홍장원 차장의 어떤 얘기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면은 오히려 현장에 있었던 말이 맞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 707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본인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고 난 다음에 그 증언하고 할 때 그 전에 국회에서 이제 조사를 한다라고 해서 국회에 갔더니만 미리 국회의원들하고 만나가지고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세는 결정됐다. 회유를 당했다. 그렇죠. 그게 곽정근이하고 둘이서 있는데 해서 했다. 내가 너네한테 변호사도 선임해 줄 테니까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증언해라. 라고 하면서 미리 이제 그 리허설까지도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회유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양심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해요? 그게 거꾸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회유당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707 특임단장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여기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한테 얘기했던 것은 내가 검찰에 가서 다 얘기했다. 검찰 조서에 다 쓰여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게 국민의힘이 그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회유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리고 박범계라든가 이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때 그런 내용을 폭로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왜 메신저를 고소합니까? 고소하려고 하면 707 특임단장을 고소를 해야지. 근데 고소합니까? 고소 못해요. 쥐들이 그 707 특임단장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은 네. 쥐들이 이미 검찰 조서 같은 것들은 헌법재판소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범계도 그 소추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 수단에 있으면 그 많은 그 증언들, 그 검찰 진술 중에 707 특임단장 이 얘기했던 그거 해서 그거 공개하면 돼요. 그런 말 했던 적이 없다고 공개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죄송합니다만 네. 단전 단수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계속 넘어가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열받아서 하시죠. 그리고 이제 국회 장악 의도가 있었다라는 민주당의 주장 중에 하나는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707이 지하 1층에 들어가서 그동안 왜냐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 먼저 얘기한 게 우리가 정말 국회 장악하려고 했으면 단전 단수부터 하지 않았겠느냐를 했는데 단전 단수 시도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영상을 공개를 했지요. 예. 물 좀 먹고 갈게요. 예. 공수한우 일단.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 단전 단수 얘기와 관련해서 저도 어제 YTN 방송에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그 민주당이 얘기했던 그 모든 내용을 쫙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새로운 게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수처에 대한 조사가 이미 다 있었던 것이고 결국 최근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단전 단수가 있었는지 여부도 일단은 불투명하고요. 두 번째, 이거 했는 게 707 특임단장 김현태 특임단장이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뭐냐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도 이게 지하 1층에 이게 전원이 5분 동안 차단됐다는 거잖아요. 지하 1층에서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합니까? 본회의장은 몇 층에 있죠? 본회의장은 2층이에요. 2층이 로텐더홀 가운데로 올라가서 2층에 올라가서 2층에 로텐더홀 크게 앞에 보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쫙 스태츄 그러니까 동상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본회의장이 쫙 열려지는데 본회의 개최해가지고 그 단전 단수하고 뭘 못하게 하려고 하면은 본회의장에서 회의 진행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전 단수된 것은 5분 동안 됐다는 것은 지하 1층입니다. 네. 결국 그 취지는 뭐냐 하면은 707 특임단장은 뭐라고 해요? 제가 뭐 그분의 증언을 머릿속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문을 깨고 들어갔느냐? 결국 앞으로 가서 그 국회를 외부로부터의 어떤 침입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서 막으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니까 창문을 깨고 들어갔고 안에서 이제 문을 잠그고 그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외부 세력이 들어왔어서 단전 단수나 보통은 이제 지하에 그런 기계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장악하거나 하면은 국회가 마비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어떤 정상적인 어떤 국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외부 세력이 들어왔을 때 단전 단수나 뭐 어떤 그 외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한 차원에서 지하 1층을 단전 단수해서 접근을 못하도록 했다. 그런 식으로도 사실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형사적인 부분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지 못할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는 것은 저의 뇌피셜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특임단장 입장에서 그때 외부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케이블 타이로 내부에서 묶어서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 세력이 지하에 가서 어떤 그 단전 단수나 이런 걸 통해서 전체 어떤 그 본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지하 1층에 잠시 단전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충분히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단전 시도인지 여부도 이제 아직 불명확한 거예요. 불명확하기는 한 게 왜냐하면 위치도 지하 1층이었고요. 그렇죠, 시기도 국회 해제 의결 이후였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해제 의결 이후였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 장악 시도랑 바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아니죠. 예. 않으나 그렇죠. 말씀대로 않으나 그러나 그 특임단장 이야기대로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라는 말도 약간 모호하게 들리는 건 무슨 질서 외부 세력이 들어오려는 움직임도 딱히 없었던 그렇지 않죠. 것 왜냐하면은 그 헬기 타고 내렸을 때 사람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본인들도 출동했을 때 왜 출동했는지 잘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려가지고 그날 목요일 날 밤 11시입니다. 12시 정도 됐을 거예요. 12시죠.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목요일 날 밤 12시에 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국회에 그렇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네. 근데 이제 가서 봤더니만 사람들이 정문에 바글바글 하니까 이거 결국 그 특임단장 입장에서는 이거 국회 침탈 시도를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했을 것이라고는 충분히 이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 지금 감지가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조속한 임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마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또 변론 재개가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잠깐 민주당 입장에서는, 변론 재개까지는 생각 못한 것 같아요. 변론 재개가 되면 또 그만큼 늦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른바 변론 갱신 절차, 재판부가 변경이 되면은 한 명이라도 변경이 되면은 변론 갱신 절차를 해야 되고 사실 일반적인 어떤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재판부가 예를 들어서 지금 1월, 2월 달에 이제 법원 검찰이 그 인사이동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3월, 4월 달 재판 기일 다시 잡히면은 재판부가 변경됐기 때문에 변론 갱신합니다. 라고 했을 때 종전 절차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까? 하면은 보통 그렇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변론 갱신 절차를 실질화해서 특히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재판부가 변경됐을 때에 기존에 재판했던 것들을 다 변론에 상정하고 이거 맞습니까? 확인하는 절차를 꼼꼼하게 거칩니다. 그런 어떤 그 형사소송 절차를 탄핵 절차에서 준용하는 절차를 봤을 때는 기존에 1차부터 10차까지 이루어진 변론에 대해서 새로 선임된 재판관이 올 경우에는 1차부터 10차까지 했던 것들을 꼼꼼히 확인해가지고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그게 변론 갱신하는 절차거든요. 결국 그 변론 종결했을 때는 판사가 바뀌면은 변론 재개해가지고 변론 갱신을 하는 것이고 변론이 진행될 때도 보면은 그동안 새로운 재판관이 왔을 때는 그동안 있었던 걸 다시 다 일일이 내가지고 이거 맞느냐 확인하고 이거 맞느냐 확인하려고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민주당 패널과 항상 이제 대담을 합니다만 민주당 패널들 같은 경우에도 현 상황 속에서 신속한 탄핵 절차로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맥락인 것이죠. 그렇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새로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요. 다음번에 또 헌재 관련된 형사 관련된 이슈가 많을 걸로 봐서 최진영 변호사님 다음번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정치대학 두 번째 시간 강연은요, 저희가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워낙에 굉장히 유니크하고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시견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기회가 되면 모셔야지 했는데 드디어 공을 들인 끝에 모실 수 있었습니다. 뻔한 농편이 아니고요. 누구보다도 남다르면서 누구보다도 깊은 시각을 선보일 겁니다. 번역가이고 이분이 하시는 일이 많으세요. 번역가이자 인문주의자이자 철학자이기도 한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직 30대신가요? 40대신가요? 40대입니다. 40대 초반이시죠? 예. 적네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반갑네요. 예.
지금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저희가 모실 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서 본론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정치 뉴스에서 가장 뜨거운 게 주말에 광주 금남로죠. 네. 뭐 그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금남로 일대에서 일어난 광주 이 찬반 집회가 매우 뜨거웠는데 이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경찰 차벽을 사이에 두고 양쪽 찬반 집회가 뜨겁게 그 금남로에서 예. 열렸단 말이에요. 너무 다행히 뭐 유혈 사태는 없었습니다만은 근데 의외로 탄핵 반대 집회 인원이 더 많았다고요. 한 2배? 각자 추산에 의해도 2배에서 3배 정도 더 예, 많더라고요. 지금 이 집회 집결 현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의외로 많다고 하기에는 예. 예상 가능한 숫자 아니었나요? 아, 예산하셨습니까? 예. 광주라서 저는. 예, 왜냐하면은 예. 광주인들, 광주 거주민들, 예. 광주 시민들 스스로는 굳이 양쪽 집회 어디에 나갈 만한 딱히 동력은 없고, 아, 다 외부인들이다. 예, 그렇죠. 다 외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각 진영에서 얼마나 조금 더 이 시위, 이 집회에 목숨을 걸고 있냐, 사활을 걸고 시위하는 쪽이 어디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었지, 그게 광주의 마음이 어떻게 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많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참여자들의 내역이나 이제 주도한 그쪽 살펴보면은 광주랑 특별히 상관이 없어요. 특히 그렇군요. 이제 그 탄핵 반대 쪽에서는 더 상관이 없고, 탄핵 찬성이라고 해도 민주당이지만, 이 호남 표심이라는 게 언제나 민주당의 그 중심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민주당의 가장 큰 득표 원동력이지만, 그 호남 자체의 정치가 민주당을 끌고 가는 입장은 또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광주인들로서는 관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관망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관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누가 더 절박하냐의 게임이었는데 보수층이 더 절박했다라는 예, 그렇죠. 말씀이십니다. 보수층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결집했을까요? 그거는 네. 사실 저의 이제 개인적 예상 내진 예측으로는 탄핵은 불가피하거든요. 탄핵은 불가피한데 예. 그것을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보다 안 되는 무언가에 대해서 막 도전하고 달려들고 할 때 더 뜨거워지고 더 열망하게 되는, 어차피 될 거보다는 그렇죠.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우리 학과 퀸카한테 달려들 때 남자가 더 뜨거워지는 것처럼 뭐 약간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말씀드렸던 대로 동원력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이게 조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위를 조직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또 반대로 말하면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동원할 만한 이 명분 내지는 그게 좀 부족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주당의 탄력이 떨어진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보수층의 뭐 고령층의 결집이야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은 이유일 수 있는데, 2030, 그래도 저희 중에서 지금 2030에 가장 가까운 분이어서 네. 여쭤봅니다. 앞에 팔자가 있었어요. 예. 네. 2030에. 아니, 팔자가 아니신가? 저는 뒤에 있습니다. 네. 예. 2030 지지율이 뚜렷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까지 절박해진 거죠? 그게 예. 일단은 거기에 대해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네. 봤던 풍경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좋습니다. 예. 그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그때 이제 안국동에서 이 헌재에서 심리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마침 볼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이었지. 예. 이제 거기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일을 하려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또 물어봐.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예. 만약에 혹시 재판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정도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괜히 금요일이었다가 토요일로 CCTV 잡히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됩니다. 거짓말쟁이로 몰릴 수가 있기 역시 때문에. 변호사님. 아, 금 아니면 토쯤에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예. 꿀팁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최근에 심리를 할 때, 그때 이제 또 헌재 앞에서 시위가 많았잖아요. 제가 그걸 모르고 갔다가 앉아 있었다가 거기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이제 분위기를 보는데, 젊은 층들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남자 셋에 여자 둘이었나, 남자 둘에 여자 셋이었나, 아무튼 그런 그런 하나의 무리가 머리에다 빨간 모자를 쓰고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빨간 모자. 그러니까 이게 빨간 모자가 이제 트럼프
그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 이분들은 머릿속에서 자신들이 이제 그 얼마 전 대선에 승리한 네. 트럼프 쪽과 이렇게 일치하는. 예, 그렇죠. 감정이입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왜 2030이 탄핵 반대 대열에 서 있냐라고 네. 한다면 적어도 거기에 열심히 나오는 분들은 네. 그들이 이제 그 민주당에 반대할 만한 내지는 이제 탄핵 반대라는 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층위 중에 무언가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훅 들어갈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긴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층위가 뭘까요? 그게 이게 약간 이게 까다로워지는데 일단 답부터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경계심, 경각심 이게 어떤 그런 큰 세계관의 차이를 낳는 이 구분점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 예, 중국에 대한 호감도. 이게 마치 뭐 같냐면 우리 그 386 세대라고 부르는 그 386 세대랑 그 뒤에 나이가 좀 어리고 386보다 좀 어리고 대중문화가 조금 더 활발한 시대를 살았지만 오히려 그래가지고 막 서태지와 아이들 막 그 뭐 이렇게 뭐 발해를 꿈꾸며 막 이런 거 들으면서 자랐던 서태지 세대가 있잖아요. 이 두 세대가 뭘 해도 계속 민주당을 찍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이들의 정신세계를 어떻게 찾다 보면은 결국에는 반미로 귀결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벌어졌던 일에 큰 책임이 미국의 방조다. 방관이다. 뭐 이런 식의 그 미국 책임론을 막 물고 들어지면서 남북이 분단된 것도 미국 탓이다 하는 그런 거대한 그 반미주의적인 거대 서사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 지지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도 어떠한 작은 이벤트가 벌어져도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벌어져도 상대적으로 작은 이벤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치 성향을 보여주는데 같은 맥락에서 지금 젊은 층들이 왜 그러고 있냐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느껴지는 중국이라는 나라와 그들에게 느껴지는 중국의 그런 그 부담스러움, 그 위협감, 실질적인 위협감이죠.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그 전 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중국도 우리가 현대사를 다시 보면은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보면은 한국전쟁이라는 게 결국에는 한국에서 미군과 연합한 한국군과 그 외 그 유엔군과 중국군하고 싸운 거잖아요. 중국 플러스 북한군하고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로서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아니 우리가 중국을 그렇게 막 옛날에는 이제 막 마치 불쌍한 나라 후진국 바로 옆에 있는 후진국 정겨운 후진국 이런 식으로 바라봤지만 2000년대 이후에 성장한 세대들한테 중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고 굉장히 실질적인 위협을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주 바닥에 촘촘하게 깔고 있는 그런 친중적인 정서와 반미적인 정서가 젊은 층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럴 때 그럴 때 지금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특별히 막 반중 막 이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이탈하지는 않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 정도는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막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하지만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가지고 있는 큰 흐름이 있으니까 이쪽은 일단 아닌 것 같다라는 의식이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자신들이 뭐 스톱 더 스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트럼프 선거 구호를 다 들고 오잖아요. 그거를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뭐 음모론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어쨌건 이제 뭐 재미교포 사업가가 이제 뭐 트럼프의 부정선거론을 이제 한국에다가 퍼뜨렸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보도도 좀 나오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뭐 그런 행동은 있었을 수 있지만 그게 먹혀 들어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음모론은 한두 명의 음모론자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대중의 정서에 누가 구미에 맞는 걸 갖다 주냐거든요. 그럴 때 왜 대중의 정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중국의 급부상과 그 속에서 이제 특히 젊은이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그런 그
중국으로부터의 위협감 이런 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상당히 뭔가 약간 국민의힘보다는 조금 더 친중 정권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030 사이에서 좀 높다라는 이야기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 왔다 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에 대한 예를 오늘 안 그래도 칼럼에 쓰셨어요. 그렇죠? 서울신문이랑 중앙일보랑 또 신동아에도 칼럼을 쓰시고 계시는데 이재명 대표의 왔다 갔다 전략이 젊은이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재명,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윤희숙 경제사회연구,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말이 바뀐다는 것밖에 없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말이 바뀌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아니,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본소득 하다가 갑자기 휙 돌아서가지고 기본소득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또 추경안 내민 거 보니까 거기 안에 전국민 25만 원 지원안 또 들어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또 한미동맹 그렇게 열심히 막 반일주의 막 이런 거 막 하던 분이 며칠 전이었죠? 일주일 전이었나? 갑자기 뭐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까지 일관성이 없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 정치인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이 사람은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건 그냥 하는구나. 집권을 사실 여쭤보고 싶었어요. 철학자이시기도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철학은 무엇으로 유추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본인은 먹사니즘이니 잘사니즘이니 실용주의 그 바탕에 실용주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용주의, 사실 실용주의가 아니라 기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실용주의가 아니라 기회주의다. 엄격하게 달라요. 실용주의와 기회주의는. 어떻게 다른 거? 그러니까 실용주의라는 게 미국의 철학 19세기 19세기 말 철학자인 퍼스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제창해가지고 그 다음에 윌리엄 제임스, 존 듀이 이런 사람을 거쳐가지고 발전한 사상인데 그러니까 실용주의의 핵심은 단지 이익이 되는 걸 쫓아가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인식할 때 가령 제 손에 이렇게 볼펜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볼펜이라는 게 뭐냐? 올바른 볼펜이란 무엇인가 막 이런 종류의 관념을 통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써서 이렇게 이렇게 잉크가 나오고 안에 이렇게 잉크가 들어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 쓸 수도 있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실에 잡혀야 된다는 거죠. 경험을 통해 알 수 있고 그게 나한테 어떻게 실용적인 의미가 있냐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를 파악하자는 입장이거든요. 뻔한 얘기 같지만 뭐가 달라지냐면은 그러면은 가령 여기 우리 앞에 빨간색 사과가 있다고 쳐보세요. 사과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생명이니까 사과가 빨갛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상에 빨간색이란 존재하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빨강이란 무엇이고 색이란 무엇이고 인식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막 넘어가는 게 관념론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경험주의, 그 일부인 실용주의는 물론 그런데 그 사과라는 거에서 빛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오는 그 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파장의 숫자는 동일하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러면은 우리가 색이라는 거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정의된 것은 모두가 합의 가능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과학과 실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지평을 찾아 나가자는 게 실용주의란 말이에요. 과학과 실험. 근데 기본소득 같은 경우 이미 실험을 통해서 안 된다는 게 거의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나 정책의 문제가 사실 실험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책 실험을 하기가 어렵죠. 근데 기본소득은 워낙에 주제가 핫하다 보니까 중요한 얘기네요. 가령 최근 화제인 AI, 챗GPT 만든 오픈 AI라는 회사의 샘 알트만 CEO가 돈이 많으니까 연구자들한테 돈을 팍 밀어줘가지고 기본소득 실험을 해봐라 이랬어요. 사람들한테 돈을 뿌려봐. 뿌렸더니 기본소득의 기본 가정이 사람들한테 돈을 충분히 주면은, 그러니까 조건 없는 돈을 주면은
첫째,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돈을 더 써서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 의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꽁돈이 생겼지만 그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다음에 더 돈을 벌려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둘 다 아닌 걸로 나왔어요. 일단 사람들의 건강이 특별히 좋아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일은 안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으로 뭐 했어요? 그냥 뭐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뭐 팝콘 이렇게 먹고 예, 팝콘 먹고 영화 좀 보고 뭐 그러니까 예? 뭐 마약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딱히 그렇게 건설적인 일을 하진 않는다. 이거는 뭐 사람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혹시 뭐 키우는 거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예. 그 집에서 편안하게 키우는 동물들이 딱히 뭐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뭐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 우리 예. 모두가 알고 있는 진리인데 그거를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기본소득을 주면 사람들이 알아서 되게 좋은 일을 막 창조적인 일을 할 거다라고 했지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미 실용주의도 아니다. 이미 확인이 된 사실. 예, 그러니까 실용주의는 실용주의자라면 사람들한테 주머니에 돈을 찔러주자. 공짜 돈을 주자. 이게 실용주의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그냥 돈을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이 맞다면 그쪽으로 가자. 이게 실용주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대표님은 굉장히 열심히 일단 그냥 무조건 돈을 좀 줘보자. 돈 줘보자.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실용주의가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어떤 그런 관념주의 내지는 어떤 그냥 고집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봐요? 상속세도 이번에 조금 완화하겠다. 면세 한도를 높이겠다. 18억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했더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건 진짜냐 이러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과 예. 관찰과 어떤 그런 지적인 탐구 뭐 이런 게 중요한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적 정직성이 중요합니다. 지적 정직성. 논문을 쓰는 예. 학자를 생각해 보세요. 논문에 거짓말 쓰면 안 되잖아요. 논문 그렇죠. 표절하면 안 되죠. 예. 훨씬 엄격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보다. 제가 방금 여기 유튜브에서 떠들면서 심리가 토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나? 뭐 이런 식으로 아리까리한 이런 걸 남겨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논문은 정확하고 명백하고 남의 거를 베껴서도 안 되고 뭐 이런 엄격하게 스스로 딱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 그런 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말을, 이 사람의 관찰을, 이 사람의 실험을 서로가 믿고 서로 그 신뢰와 신뢰를 통해서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게 실용주의의 근간입니다. 예. 근데 하루가 멀다 하고 상속세를 뭐 이러자고 하다가 저러자고 하다가 이게 대화가 통하냐는 거죠. 그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용주의라는 게 그냥 돈 될 일을 하자. 예. 돈이나 벌자. 예.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돈이나 벌면 장땡이다. 흑묘, 백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나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 다 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으로 관찰 가능한 보편적인 인식 그 위에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쌓아 나가자는 게 실용주의지. 오늘이랑 어제랑 나의 이해관계가 달라졌으니까 싹싹싹 말 바꾸고 그냥 뭐 어제는 중국에 셰셰하고 오늘은 미국에 땡큐하고 이게 실용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용주의의 말을 오염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아주 좋은 정리입니다. 역시. 아유, 칭찬받았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처음 계엄을 실시했을 때는 탄핵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윤 대통령이 뭐 사실상 그 입장을 더 강하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이 현상은 철학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국민들이 일단은
그러니까 계엄을 했다라고 이게 물론 이제 그 법적, 행정적 행위로는 계엄령을 선포한 게 맞지만 예. 정치적 맥락으로 보면은 뭐 갑신정변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군사 정변을 기도한 것이고 그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정변이다. 예, 네. 군사 정변입니다. 그래서 예. 국민들이 딱 보자마자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어요. 직무를 정지시켰어요. 그러면은 예. 민주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군사 정변을 기획하고 저지른 사람들이 완전히 소수화되고 추방당할 거 아닙니까? 네. 민주정이 정상 작동을 안 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민주정이 정상 작동을 왜 안 했냐? 예. 민주당의 어떤 분이 대통령이 빨리 돼야 지역주의다. 사법 리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예. 그런 그 나쁜 실용주의 내지는 그 악용주의, 악용주의적 관점에서 악용주의. 정치를 해버리니까 예. 지금 다 꼬인 거예요. 모두가 다 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하고 있을 때 대행하고 있을 때 그냥 냅뒀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줄 탄핵을 계속 하고 있다가 네. 대통령이 아주 심각한 무리수를 둬가지고 전국이 완전히 자신들한테 넘어왔을 때 그때 거기서 뭐 이렇게 말하자면 딱 폴드 접어 예. 여기서 접어 그랬으면 민주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건 저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빨리 탄핵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중도층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그걸 말을 안 들어버리고 첫째로 그리고 둘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잘 이렇게 뭐 버티고 있다 보니까 점점 이게 그쪽에 새가 붙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해하는 아니면은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하는 민주주의는 결국에는 그 세력의 투명성, 그 세력의 무슨 결백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건 정치 세력의 균형이 맞는 걸 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원한단 말이에요. 균형 맞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나와버리니까 보수층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딱 보자마자 이거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분들도 민주당을 봐주기는 힘들고 중간에 다른 세력이 중간에 제3세력이 나와가지고 규합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면 일단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해서 균형을 맞추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균형을 맞추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민주당의 이렇게 일종의 그 힘자랑에서 민주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으니 강제로 지지율을 통해서 균형성을 좀 부여해주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뭉쳐 계신 분들이 너무 큰 기대와 착각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거 실제로 막상 대선 가서 까보면 10%도 안 되는 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미 한번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러니까 그때 홍준표 후보가 20% 정도 나오고 안철수 후보가 20% 정도 나오고 합쳤을 때는 문재인을 이기는 문재인 후보를 이기는 그런 결과였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인구는 그러니까 유권자는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줄었고 그러니까 고령표가 많으니까 줄었고 그때 중도표는 다 안철수로 가지는 않았겠지만 어쨌건 그때만 해도 탄핵을 당했다 뿐이지 그게 무슨 계엄을 하고 막 이랬던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도 중에서도 조금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현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있었던 사람들은 눈 감고 찍어줄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2017년보다도 오히려 불리한 지형이다. 그러니까 누가 불리하냐고 묻는다면 반민주당은 불리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탄핵 반대라는 그런 어떤 그 확실한 의제를 가지고 탄핵에 반대하지 않는 너는 배신자야 막 이러는 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표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스스로 탄핵의 거기에 그러니까 착시 효과다. 예, 지금 그러니까 잠깐 지지율이 높다고 해도, 그게 데모를 많이 하시는 네. 민주당이나 아니면 특히 이제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진보 쪽 분들이 맨날 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시위하면은 세상을 다 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선거하면은 못 이기냐? 왜냐면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이 전부여서 그래요. 거기에 전부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고. 잠깐 한동훈 대표가 근데 곧 등판할 예정인 것 같죠? 지금 한동훈 대표의 등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예. 그렇게 낙관적,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브랜드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지도 약간 난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요? 이유는? 예.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왜? 이제 몇몇 경쟁자들이 있다고 쳤을 예. 때 오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행정을 통해서 뭐 이렇게 행정을 많이 해왔고 잘 해왔다. 뭐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 표심에 어필이 되면서 어쨌건 국민의힘에서도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오세훈 변호사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업 정치인으로서의 딱 그게 있고. 뭐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다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브랜드가 이재명을 잘 이렇게 따박따박 쪼는 법무장관이었다고 했을 때, 사이다 법무장관. 예, 사이다 법무장관이었다고 했을 때 이미 이제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은 굉장히 많고 이재명에게는 이제는 대선 국면이 왔기 때문에 사이다 발언으로 이 사람을 반박하는 거는 저 같은 평론가의 역할이지 정치인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재명을 반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을 능가하는 표를 모아올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였던 시절에 보여줬던 리더십이 이제 인간적 실망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인간적 실망감. 예, 특히 예. 그 탄핵 표결 때, 그 탄핵 표결 때 이제 내가 찬성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표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정치인으로서 어쨌건 지금은 내가 계엄했냐죠. 내가 예, 계엄했냐. 내가 계엄했냐. 예. 새와 새가 맞붙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세력과 세력의 싸움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재명이 아닌 표를 최대한 끌어올 수 있는 그 세력을 누가 만들어줄 수 있냐. 여기에 따라서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인화의 정치, 인화. 예, 사람을 끌어당기는 정치, 여기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여기서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신뢰를 주는가? 지금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치의 뜻이 있었다면 아예 대선 한 턴 그냥 다 쉬어버리고, 뭐, 지난번에 이제 그 탄핵안 표결을 할 때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대표로서 마지막으로 호소를 하고 뭐 이런 식이었다면 이번 대선 버리고 다음 대선에는 뭔가 이제 새로운 캐릭터를 빌딩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어쨌건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고,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하라고 했던 사람이고, 이 복잡한 여기서 그러니까 친윤이면서 친윤이 아니고, 윤석열에게 가장 사랑받은 사람이지만 윤석열에게 뭐 말하자면 배신을 당한 셈이고, 이 중층적인 게 어떤 그 소설이나 영화의 인물로서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정치인으로서 이 사람한테 우리의 5년을 맡겨보자. 지금 대통령이 계엄도 하고 완전히 아사리판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믿고 맡겨가지고 대한민국의 안정과 내가 정치 뉴스를 덜 봐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과 회의를 갖고 계시다. 거기서 예. 그 책을 뭘 쓰시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잘 내용이 담겨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중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으면서도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정치인으로서 다시 재건축, 리빌딩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워딩들이, 그리고 또 그런 실천들이 꾸준히 나와주지 않는 이상
대선 후보로서 강력한 힘을 갖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말씀 잘 들었고요. 저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에 대한 호감도와 비호감도에 대한 이야기는 마침 저희가 요 다음에 배종찬 여론조사 전문가께서 나오셔서 분석을 해줄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정태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매일 하루 시간을 달리해서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탄핵 심판의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을 비롯해서 만약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그 승기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각각 여야 그리고 국민들 모두 매일매일 바뀌는 여론조사에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시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네. 아유, 오랜만에 뵙죠. 네. 목소리만 들어도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와주셔서 너무 든든한 게 여론조사가 매일매일 아침에 속보로 떠요. 그렇죠. 뭐 요즘은 예.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부 여론조사위원회 들어가 봤거든요. 그 여론조사가 각 기관에서 진짜 많이 하죠. 정말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죠. 예, 그래서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도 야, 이 중에 뭘 내보내야 되지 하고 그렇죠. 그럴 땐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죠. 그 이제 의미 있는 것이 그럼요. 무엇이냐. 그럼 이거 네네. 여쭤볼게요. 지금 막 가장 뜨끈뜨끈하게 나온 거는요. 뜨거워. 여야. 네네네. 네. 아이고, 저 경망스럽게 웃으면 안 되는. 아닙니다. 예.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43.3%를 차지했던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동안 네. 뭐 박스권이네 뭐네 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43%는 상당히 이제 많이 나왔죠. 그렇죠. 이게 예. 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 네.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일단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뭐 유일하잖아요. 솔직히 다른 후보들이 뭐 있다고는 하지만 네. 그건 뭐 조족지혈이고 조족지혈이고. 네. 지금으로서는 여하튼 이재명 대표가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보통 이제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한 30%대가 나와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이제 40%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거의 민주당에서는 유일한 후보로 일단은 인식이 되고 있는 점. 네. 이 점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이것도 까딱 했으면 40%대가 안 나올 뻔했어요. 예. 근데 최근에 정지 작업을 했잖아요. 어떤 정치자가? 아니 문재인 형님도 만나고. 전 선거부 그랬죠. 전지할 때 그 전지요. 그렇죠. 예. 정지 작업을 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김경수 동생도 만나고. 형님을 만나서는 동생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또 물론 김부겸 전 총리는 형님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또 대통령이 또 뭐 하여튼 그래줘 이러면서 또 이제 좀 살짝 또 했겠죠. 아니면 지금 성대모사 하신 건가요? 이제 뭐 경상도 사투리로 네. 문 전 대통령도 여하튼 하여튼 경상도 사람이니까 응가해라. 힘들댄다 이 대표가. 그래서 이제 좀 조금 자제됐잖아요. 예. 그동안에는 막 그냥 화끈화끈거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임 전 실장도 그랬고. 예, 비명계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고 그렇죠. 있었지요. 조금 이제 다독거려진 게 이제 40%대로 올라오는 이유가 됐다. 또 하나는 이제 예. 워낙 저쪽이 이제 보수 쪽이 전환길 뭐 이러면서 뭉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 여파로 또 이재명 대표 쪽으로 조금 더 뭉치는 뭐 제명인의 마을에 한두 명이라도 더 들어왔겠죠. 이 말이야. 이 마을이었어. 이러면서 그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추가 결집 효과다. 효과. 예. 그다음에 이제 좀 비명계 분란이 좀 다독거려진 거. 그다음에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에 일단 모여도 어디 다른 데 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쪽은 전환길, 이쪽은 뭐 이재명길 이렇게 해서 이제 모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무당층으로의 확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비명계, 친문계의 통합이라고 본다. 그렇죠. 뭐 예.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한 통합인지 어떤지는 예. 모르겠는데,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잖아요. 어쨌든 예. 간에 뭐 그게 얼마나 앞으로 본격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3월 달에는 이제
한 달도 이제 채 안 남았겠죠. 오늘이 이제 날짜상으로 볼 때는 3월 한 초중순쯤에 이제 20이 나올 것 같으니까. 20 선고가. 그렇죠. 예. 20선고 나오니까 그 전에 조금 최대한 하여튼 늘려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 늘려놓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이번엔 한국갤럽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요. 그렇죠. 예,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율이 51.5%로 전보다도 더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런 예.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예, 지난주 조사 대비 2.3%나 상승한 건데. 그렇죠. 그런 예. 이유가 지금 조금 국민의힘은 네. 추가적인 동력은 잘 안 생겨요. 첫 번째. 아, 그러니까 추가 이제 동력이 없다. 전환길까지는 왔는데 예. 뭐 한 길 가지고 되겠어요. 2길, 3길이 와야지. 근데 그러기에는 국민의힘에서 뭔가가 안 생겨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뭔가 권영세, 권성동 발 뿜뿜이 돼야 돼. 근데 그건 아니잖아. 그들에게 동력이 있나요? 그래서 그건 뭐 너무 지나치게 물어보시지 말고요. 네네. 그분들이 그때 이제- 뿜뿜하면 도움이 되나요? 아니 근데 그런 게 예. 있어야죠. 왜냐하면 예. 결국은 우리가 핵심은 그게 국민의 힘이 제일 중심이잖아요. 사실은 세력의 중심이잖아요. 예. 근데 그 안에서 뭔가가 안 나오고 예. 자꾸 외부에서 누군가가 이 가져오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지. 지지율은 항상 그래요. 예. 지지율의 속성은 항상 내부에서 확장을 해줘야 돼요. 그 내부 내부에서. 자체가 매력적이어야 그렇지. 되는데. 근데 쉬운 예는 뭐냐면 예. 이민선이 뭐 사탐, 과탐 잘했다고 해서 성적 잘 나온 게 아니잖아. 그렇군요. 일단 핵심은 국영수야. 국영수가 여전히 그렇죠. 국영수에서 쫙 나와야지. 그게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애는 뭐 사탐이 만점이네요 이런 거는 그냥 뭐 그것만 기분 좋은 거야. 우리 애는 국영수는 못해요란 뜻이. 국영수가 핵심이에요. 아. 국영수가. 여기서 쫙 나와야지. 쫙.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곧 등판하기로 했잖아요. 조금만 그렇죠. 기다리십시오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극영수를 강화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 선 시너지가 되는데 역시너지가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등장을 했는데 예. 같이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선 시너지가 되면 오케이인데 예. 이건 어디까지나 한동훈 전 대표 하기에 달려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국민의힘과 보청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 흡수를 해내는가도 중요하고. 예.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등장을 했는데 다시 분란이 생긴다. 일단 친윤계는 분란할 분위기를 먼저 보이고 있어요. 왜 오냐? 아, 이건 너 그러니까. 당신의 시간이 아니다. 그러면 뭐 이거는 선 시너지로는 안 가지. 역시너지가 되죠. 역시너지니까 오히려 이게 단기적으로는 예.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히려 분란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 시너지가 되느냐, 역 시너지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모아지기, 보태지기가 되려면은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또 다른 여론조사 이야기를 해볼까요? 얼마 전에지요. 한국갤럽이 요 밑에 적혀져 있을 겁니다. 이제 뭐 각 여러 후보자들에 대한 호감도, 그렇죠. 뭐 지지도 이야기 이것도 화제가 됐는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비호감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비호감도가 생각보다 지금 제일 높게 나온 사람이 이준석 얘기 좀 이따 얘기해요. 이준석, 이재명 대표인데 한동훈 대표가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게 그렇죠. 나와서 이유가 뭐 지금 가만히 집에 있는데. 아니 그거는 왜냐하면 네. 그거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지금은 기류가 또 뭐냐면 작년 10월달, 9월달로 돌아가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정치를 잘 못하냐. 네. 왜 이렇게 통합을 안 하냐. 그랬지만 예. 지금은 쫙 뭉쳐졌잖아요. 네. 전환길까지. 그러면은 예. 뭉쳐졌는데 한 길로 뭉쳐졌어요. 그렇죠. 한 길로 예. 뭉쳐졌죠. 뭉쳐졌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냐. 예. 배신자.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는 밉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제 지금 이른바 보수층이 결집한다고 하는 그 보수층 입장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밉상, 밉상. 미운 털, 예. 그 다음에 배신자 예. 이렇게 작동이 돼요. 무당층을 갖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요. 그런데 그 무당층들이 예. 지금 온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를 따르는 무당층이라면 선뜻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흡수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치저라도 다른 치저야. 같은 치저라야 이게 같이 뭉쳐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치즈는 치즈인데 안 다른 뭉쳐지는 치즈예요. 안 뭉쳐져. 아, 그렇죠. 안 뭉쳐지는 다른 치즈다라는 그렇죠. 말씀.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바라볼 때는 이제 다른 사람을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싫을 때는 아군이 더 싫을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적보다 더 싫은 아군이 있는 사실 경우도 가장 있어요. 큰 상처는 늘 가족에게서 그러니까, 받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미워라 하는 것 갤럽에서 뭐 한 37%는 싫어라는 거는 예. 그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이다. 그런데 이 비호감도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절대 1위로 이준석 대표가 나온 게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이준석 대표 의원이죠. 이준석 의원은 지금 그렇게 존재감이 양당이 너무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 크지 그렇죠. 않은데. 그런데 예.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경우 이준석 의원이라고 해야 의원은 의원이죠. 예. 의원은 예. 어떤 경우냐면 사방으로부터 이제 밉상, 미운털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정말 지지하는 그 팬덤, 예. 특히 이제 일부의 팬덤이 됐죠. 예. 적은 규모의 팬덤, 그들 빼고는 국민의힘에서도 저 새끼. 심지어는 이제 뭐 그게 사실이니까.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라 너무 다행이네요. 이게 정말. 유튜브에서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예. 뭐 민주당에서는 이 새끼, 저 새끼 이 새끼 되는 거고 밉상, 미운 턴, 예. 온갖 여성들한테는 뭐 쳐죽일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모여가지고 이준석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 이른바 그게 다 모여서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47이에요. 예. 이재명- 다 외우시네요. 이재명 예. 대표 45입니다. 45. 제 예. 지금이니까 45. 예. 절대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 지지한다가 45고 예. 이재명 대표는 41이고. 예. 근데 이제 그게 다 모였기 때문에 이준석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높은 수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우동사람 같았으면 그 정도 되면 죽었을 거야. 네. 못 살아나. 예. 이제 뭐 정치적으로 제가 죽는다는 걸 그렇죠. 말씀드리는 그럼요. 아유, 생물학적으로 죽는다. 예. 그런데 이준석은 버티고 있잖아요. 그게 또 장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우리가 어떤 예. 능력으로 보냐면 커패빌리티로 보는 거예요. 능력. 능력. 이 사람은 능력은 있는 거야. 생존 능력. 그렇지. 네. 능력, 근데 그 능력에는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능력도 포함이 돼요. 그래도 지적 능력도 포함이 되는 거지. 하여튼 싸가지가 없어도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 물론 우리 저도 그런 평가 많이 받습니다. 인면처럼 다 인품을 갖춘 사람도 있지만. 예. 저도 싸가지 없다 평가 많이 받아요. 저는 뭐 싸가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여튼 간에. 그런데 이준석의 경우에는 여하튼 능력은 인정받아요. 이것도 하고 하여튼 그건 인정해 주잖아. 아이, 빨라요. 그렇지. 굉장히 빨라, 빠르죠. 빨라, 예, 수계산도 빠르고. 빨라.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거의 비슷한 41%, 이준석이 45인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또 지지층들도 41이에요. 네. 절대 지지자들도 41이나 돼. 네. 그건 왜냐? 뭔가.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똑같은 능력으로 지금 버티고 있냐? 아니죠. 이재명 대표는 이념, 운명 공동체. 그 41은 이념이지.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을 받고 혐오가 높지만 예. 그 혐오를 거의 커버해 줄 만한 그만큼의 정도까지가 이념으로 커버가 되죠. 그럼 이게 설명이 되네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우회전 하는 듯 하다가 다시 회전 교체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회전 교차로예요. 양쪽 깜빡이야 지금.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개의 등을 다 켰어. 예. 그렇다면 이제 이념을 트는 순간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알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념이 자신을 버티는 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전에 지금은 완전히 이제 뭐 질이 멸렬했지만 안철수 의원이 그랬다가 된통을 당했잖아요. 왜냐면 뭐 인 듯 아닌 듯 그랬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듯 아닌 듯 없는 듯 있는 듯 막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예.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라는 것은 인변도 알 거예요. 옳은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그게 박성민 대표의 책임 제목인 것 같은데. 그 이제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 내가 알겠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야기한 걸 그냥 책 제목 단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보라색이- 따지겠어요, 내가. 그걸 따져봐야 그분이 형님이고 아, 예. 내가 뭐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아, 예. 그러니까 뭐 형님 잘하셨습니다 이래야지 뭐. 아, 레퍼런스라도 적어주지. 그래서 예. 이제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는 예. 세야 돼 사람이. 예. 센케라야 이기는 거예요. 자, 센케. 이준석 센케잖아. 그렇죠, 세죠. 근데 안철수 의원은 센케는 아니잖아. 예, 센케는 아니잖아. 그 느낌은 아니에요. 아니잖아.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센케잖아. 그쵸. 일단 센케로 가야 돼요. 정치는. 스트롱맨. 센케. 예. 센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근데 센케로 가니까 모두 다 비호감도가 높아져 버렸는데 이 비호감도가 그럼 정치인 입장에서 딱히 나쁘지가 않나 봐요. 나쁘진 않아. 네, 이제 존재감을 보이는 중요한 건 면에서.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네. 이야기했잖아요. 비호감인데 비호감마저도 어느 순간 그것을 내 사람들로 돌릴 수 있는 그 능력 내지 네. 이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 이준석과 이재명 이 두 사람이 비호감이 높지만 보통 사람들은 비호감이 높으면 완전히 X가 돼요. 끝장이 나는데 살아나잖아. 만일 연예인이라면. 그러니까 예. 그랬지.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 능력치를 인정받거나 이념적으로 또 이 자기 아군들을 뭉치는 일종의 세멘테이션, 시멘트처럼 공부가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죠. 트럼프가. 아.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을 지금 우리 보세요. 일단 이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만한 정도의 지지율을 딱 받으니까 이 사람의 비호감을 사람들은 뭘로 보느냐. 능력으로 보는 거죠. 저 사람에도 능력이 있다. 뭐라고 트럼프 그러잖아요. 막 당신 말이야 비호감이고 뭐 어쩌네. 딱 그 앵커를 가리켜서 탁 쳐다보면서 이제 You have 70억 달러 이러잖아. 너 그런데 너는 그럼 70억 달러 있어? 할 말이 없잖아. 나 비호감이다. 근데 나 70억 달러 있다. 너 있어? 게임이 끝나버리죠. 논리 이탈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뭐, 너 왜 그러냐. 관세 뭐 이렇게 자충우돌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러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래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가 사람, 이게 마가가 그린란드에도 마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가 세력이 예. Make America Great Again이 그린란드 원주민도 마가에 가입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덴마크가 놀란 거야. 깜짝 놀랐어. 지금 러터닉 상무장관 지명자라는 사람은 그린란드에 투자하고 앉아있어. 그렇군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비호감도가 높든 말든 간에 자기가 목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강하고 신념 있어 보이긴 할 것 같아요. 똑신심 있고.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들도 봐요. 네. 지금 막 조회수 막 10만 동접자 20만 터지는 사람 중에서 욕하다 먹는 사람이 없죠. 다 욕바가지야. 이면선 봐. 욕도 없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네. 인품을 유지한만. 그러니까 진행자들 지금 보니까 지금 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 경향이. 지금 우리나라도 무슨 동접자 뭐 10만 다 욕바가지야. 지지자들도 있지. 저희가 지금 내가 누구라고 고품격을 이야기는 지지고 그리- 고품격을 그리고- 지향하는데. 저처럼 이게 매끈하게 생긴 사람들은 네. 동접이 들어오질 않아요. 뭐 털도 나고 막 이래야 돼. 눈썹도 깎고 뭐 머리는 미는 건 기본이고 평범하잖아 지금 이면서. 그렇군요. 안 하면 안 돼. 욕 알겠습니다. 들어요. 다음에는 좀 수염을 붙이고 나오든. 그 탄핵 심판 이야기 해볼까요? 헌재에 대한 지금 헌재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근데 신뢰하지 않는 의견이 40%로 한 달 전 조사에 비해서 10% 가까이 올랐어요. 이런 여론조사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죠. 지금 미친다. 벌써 거의 뭐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은 소화불량 왔을 거야. 정상적일 수가 소화불량이 없어요. 알았다. 정상적일 수가 없어. 네. 길에 지나가는데 동네에 지나가는데 눈빛이 어떻게 싸늘할 거예요. 물론 우호적인 사람도 있겠지.
근데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게 돼버렸어. 이미.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헌법재판소는 정상적인 기관이에요. 지금도. 예. 그런데 주변의 이 환경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버렸어. 사람도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도 지금 뭐 아니 대선 후보에 나간다는 사람들이 무슨 헌법 도망소, 우리법 재판소 뭐 이러잖아요. 그럼 게임 끝난 거지 뭐 이거는. 이미 비정상적으로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과라고 하고 내놔도 인용이냐 기각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못 받아들여 절반은. 이미 서로 못 받아들이네요. 이미 못 받아들여요. 인용이면 인용대로 저쪽에서 못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이거는 이제 이미 헌법재판소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요. 이건 시간이 뭐 한 10년, 20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엉망이 된 거지. 이 판국의 헌법재판소는 이미 뭐 우리가 헌법재판관을 누가 온 국민들이 이름을 외웠어요. 정기에서는 다 외우잖아. 그렇잖아요. 뭐가 먼저라고 보세요? 헌법 재판관들에 대한 공격이 부당하다. 그 공격이 부당하다고 먼저라고 보세요? 부당한 공격이 그 비정상의 시초라고 보세요? 아니면 헌법 재판관의 진행이 그 공격을 자초했다라고 보세요? 순서로 보면은 네. 먼저 밑에 깔려 있는 거지. 먼저 비정상적인 환경이 깔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진영간 골이 너무 깊어. 너무 깊죠. 법원이고 뭐고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이미. 예. 그러니까 이미 공수처고 뭐고 다 정상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 예. 이 판권 이미 다 쪼개졌어. 그런데 그럼 그럴수록 누가 막 정신을 바짝 차리면 조금 버티겠죠. 좀 좋아질 텐데 이미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정상적이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다 이미 같이 휘물리고 있고. 오동훈 공수처장도 제가 이 점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바깥에서 다 지금 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안에 있는 사람까지 말을 많이 하면 이게 엉망진창이 돼요. 가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굉장히 말을 적게 해야 돼요. 예. 공처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에 의할 뿐입니다. 이러고 가야 돼. 그런데 뭐하러 결연하게 우리는 이번 체포를 반드시 성사시켜서 그런 거 왜 해? 비장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문영배 재판관도 아주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땐 3명 중에서 그나마 나은 사람이 정계선 재판관이야. 말을 거의 안 하잖아. 예. 지금 드러나지도 않아요. 예. 표정도 똑같아. 표정도 똑같아. 사진을 100장 찍어도 똑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제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뭔가 눈썹 찡그리고 표정 지으면 그게 다 타겟이 돼. 근데 지금 제일 타겟이 되는 사람은 문영배 재판관은 뭐 글도 많이 썼대 보니까. 아니, 뭐 10년 전, 20년 전이긴 그러니까 내 한데요. 말은 예.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삭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몰래 거 갖고. 그러니까 예. 이게 뭔가 자리를 맡으면 일단 그런 걸 미리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아. 놔두면 안 돼. 예.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고관 대장, 고위공무원. 고위공무원들은 네. 다 컨설팅을 받아요. 컨설팅을 받아서 그런 내용들을 미리 다 삭제를 해요. 그렇군요. 포렌식을 해. 예. 그래서 미리 없애다. 아. 그런 거를. 워싱턴, 저도 미국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워싱턴 DC 가면 K 스트리트에서 ABCD가 알파벳으로 길이 진행돼. 우리나라는 무슨 뭐 난리대 뭐 선유도로 뭐 이민선로 뭐. 근데 이제 여하튼 미국은 알파벳으로 돼요. 근데 그 K 스트리트 가면 쫙 컨설팅하는 회사들이 많아. 그 회사들에 가면은 그런 걸 쫙 해준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굉장히 정상적이고 평온하면 뭘 해도 돼. 예. 뭘 해도 이렇게 좀 주옥 같은 글을 쓰셨군요. 근데 지금은 글을 올리잖아요. 난도질을 당합니다. 난도질을 당합니다. 무슨 네 머릿속에 무슨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고 있냐. 이게 난도질을 당하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최소화시켜야 돼. 없애야 돼. 다 흔적을 없애야 돼요. 너무너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너무너무 지금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 이 상황은 결국 끝을 있나요? 끝은 파장이에요. 끝은 여기서 이제 빅뱅이 오는 거죠. 빅뱅은 뭐냐? 한쪽이 거의 뭐 개박살이 나야 돼요. 그래야
그 상처로 인해서 이제 좀 아물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한 통합은 없는 조용한 거야. 통합이 어려워. 없습니다. 그러려면 대중재자가 나와야 돼요. 이걸 중간에서 엮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양쪽의 진영이 싹 청소가 되면 그게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 만약에 하야를 하면요. 지금 윤 대통령 하야 얘기가 나오고. 그건 해결이 안 돼요. 하야를 하면 왜 뭐가 남아있냐면 내란 우두머리로 이제 또 몰아가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뭐 그걸 뭐 우리 어느 한쪽에서 몰아간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뭐 자명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죽어야 돼. 안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비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예요. 들을수록 골치가 아파. 들을수록 골치가 아픕니다. 예. 좀 희망찬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뭐 하나라도 좀 희망찬 질문 하나 해줘요. 희망찬 하나 뭐 아마 해줘. 예. 박지원 의원이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좀 이걸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가망성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예. 세상 일이 몰라요. 예. 몰라. 첫 번째로는 뭐냐면 힘들 것 같은 일을 해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박지원 의원. 예. 첫 번째 뭐냐면 지금 역대 최고령 예. 80대 국회의원. 현역. 지역구. 현역. 그것도 지역구. 이 정말 우리 역사상 없던 일이에요. 그런데도 역사상 최고령 현역인데도 하여튼 지금 언론에 뱉어내는 말의 양도 엄청나. 보통 사람이 아니야. 두 번째는 뭐냐면 지역구의 득표율이 무려 92.35%. 목포죠. 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목포는 아니고 진도. 맞다. 진도 예. 지금 정치하시고요.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92.35% 됐고 또 희망적이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누구보다도 건강해요. 누구보다 건강해. 제가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건강해. 나보다 건강해요. 나보다. 지금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배 소장보다도 건강해요. 제가 씨름 선수 출신이에요. 근데 저보다 건강해.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 자연 재난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상황, 우리가 비상계가 뭘 거라고 생각했나요? 예. 몰랐잖아요. 또 이렇게 두 번 탄핵 국민이 올 걸로 생각했나요? 꿈에도 생각 못 했잖아요. 근데 왔어. 왔으니까 이 상황에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모든 대선 후보들 있잖아요. 유력하거나 유력하지 않거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랬을 때 가장 건강한 박지원. 그렇잖아요. 스스로 지원을 해. 대통령 지원한다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랑 나이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예. 트럼프하고 80대가 만나서 대세고. 아니 같은 또 미국도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통하는 게 많겠네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박지원 대선 후보가 되면 대통합도 가능해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의 이 인생 궤적을 보면 다 통합 못할 일이 없어.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끝으로 희망적이네요. 이 대중재자의 역할을 박지원 의원이. 다만 다른 후보자에게 모두 문제가 생기면이라는 게 희망적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세상 일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인변을 다시 이렇게 만날지 누가 알았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와주셔서 감사하면서 오늘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